안녕하세요. 올해 40살이고 돌싱남입니다. 지방 국립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구미에 있는 대기업 장비 기술직으로 햇수로는 14년째 근무하다가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고 진급에도 누락하는 등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무기력해지고 발전하기는커녕 게을러지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쯤에 안 좋은 일은 겹친다고 했나 결혼 10년 차의 아내가 바람 피우다 들통나서 이혼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난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다. 1년 넘게 방황하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퇴직한 회사 거래처의 대표님이 연락이 와서는 그쪽 회사 생산 라인의 제조장비 설비 부품이나 유지보수 쪽을 외주로 맡아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직원들은 주로 현장으로 파견 나가고 나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었다. 어느 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동시가 너 요즘 사업한다고 바쁘다며. 바쁘긴 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키보드나 두들기고 있지. 맞다. 너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냐? 결혼식 때 참석 못해서 너무 미안해서 축의금은 넉넉히 넣었다. 괜찮아.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데 뭘. 그래도 그건 아니지 임마. 넌 재혼이라도 재수 씨는 초혼인데. 내가 자리를 빛내줬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친구의 결혼식 날로 중요한 미팅 날짜가 변경되어 서울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제일 친하던 친구 녀석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터라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다. 저기 너한테 부탁이 있었어. 부탁, 무슨 부탁인데. 결혼식에도 참석 못했는데 모든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내 처 고향이 대구인 거 알지? 응, 당연히 알지. 사실 우리 장모님이 대구에서 보험 일을 하고 계시거든. 요즘 통 실적이 올라오지 않아서 걱정이라며 사위 찬스 한번 쓰자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더라. 대구에서 구미도 가깝잖아. 웬만하면 나 봐서라도 보험 작은 거라도 하나만 들어주라. 너 부탁인데 하나 들지 뭐. 너희 장모님 시간 날 때 구미 우리 사무실로 한번 나오시라고 해. 그래, 역시 너밖에 없다. 내가 원래 이런 부탁 잘 안 하는 거 알지? 실은 우리 장모님이 지금 혼자시거든. 10년 전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보험일 하며 이제껏 두 딸을 키웠는데 며칠 전에도 연락 와서는 실적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도 징징대시길래 동시가 우리 장모님 잘 부탁해. 장마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친구놈의 장모가 전화 한 통 없이 내 사무실로 찾아온 겁니다. 혹시 김동식 씨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수에게 장모님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네요. 그녀는 사위 친구인 나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환하게 눈웃음을 짓는다. 근데 내가 여지껏 살면서 만난 여자들 중에 5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아름다운 미모였고 또한 몸매도 보통 아줌마와는 사뭇 달라 보일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옅은 화장과 은은한 향수 향기를 풍기며 검정색 투피스를 입은 보험 아줌마의 피부결은 검정 옷 때문인지 몰라도 더욱이고 빛나게 느껴졌다. 평소 여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던 나였지만 그녀와 단둘이 사무실에 있다 보니 약간씩 설레기 시작을 했다. 보험 설명해 주겠다며 굳이 내 옆자리로 다가와 앉을 때 나는 정신이 아찔해왔다. 내 나이가 40인데 장모라면 적어도 60은 되었을 줄 알았더니만 키가 165는 됨직한 늘씬한 키에 균형 잡히고 탄력 있어 보이는 체형은 많이 봐도 고작 40대 중반의 아줌마의 모습이었다. 알고 보니 그년 아이가 52살이란다. 친구놈이 6살 연하의 여자와 재혼한다더니 실은 띠동갑 연하의 여자와 재혼한 거라는데 마누라는 아래로 띠동갑, 장모는 위로 띠동갑이다. 그녀 얼굴은 탤런트로 비유하자면 친구 장모는 영락없는 배우 이일화님의 얼굴과 스타일이었다.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네. 구미에 볼일 있어 왔다가 사무실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돌아가려고 했죠. 괜히 저 때문에 부담 주기 싫어서요. 하하, 그러시구나. 저한테 그런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저기 앉으세요. 장모님 뭐 드실래요? 네, 그냥 커피로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처음 만나서 함께 차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정수에게 대충 들은 이야기로는 그녀는 남편이 사고로 죽고 나서 살림만 하던 여자에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해 두 딸을 키웠다는 사실과 최근엔 계약이 별로 없어서 돈벌이가 많이 시원찮다는 내용이었다. 대략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터라 그녀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갔고,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만나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다. 그녀를 처음 보자마자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바로, 아니, 이렇게 예쁜 아줌마가 배우를 하셔야지 무슨 보험 일을 다 하세요. 그랬더니 그녀는 씩 웃더니 애들 키우며 먹고 살려다 보니 하게 된 거죠. 대화를 하던 와중에 내 눈은 자꾸 그녀를 훑어보게 된다. 분명한 것은 그녀도 나를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길래 제 임의로 괜찮을 것 같은 보험 몇 개 뽑아와 봤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녀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적당히 얘기에 맞장구를 치며 시선과 머릿속은 온통 오늘 그녀를 댁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과불한 말이 귓가에 자꾸만 맴돌았고 얼굴엔 엷은 미소가 지어졌다.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녁 시간도 다 되었고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저녁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 하시죠. 그러죠. 뭐 드실래요? 그녀는 내가 보험을 들어줬으니 술은 자기가 사겠다고 했다. 장모님, 우리 이렇게 얼굴 터으니 앞으로는 자주 봐야죠.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차에서 나도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했더니 그녀가 둘 다 외로운 처지네 이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쉬지 않고 떠들어댔고, 덕분에 음식점에 들어설 때쯤에는 그녀와 나에겐 처음에 어색함이 많이 사라지고 금세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 물론 그녀에겐 보험 계약을 한 건이라도 더 성사시키기 위해 나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 나 또한 그녀를 보는 순간 꼬시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탓에 우린 짧은 시간이지만 급속도로 친해질 수가 있었다. 물론 친구의 장모라서 최대한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그녀에게 접근을 하였고, 일단 대화가 잘 되어야 남녀 사이가 발전하기도 쉬운 법. 그녀 또한 속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일단은 나의 멘트 하나하나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소위 짝짝꿍이 잘 맞는 보통의 남녀 사이가 되었다. 제가 구미에서는 오래 살았으니 아는 지인들도 많고 앞으로 보험 소개 많이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코가 삐뚤어지게 한잔하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봐요. 나는 입에 발린 소리로 최대한 그녀를 기분 좋게 해주었다. 그렇게 한정식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백세주를 시켜 마시다 보니 그녀도 취하는지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저기 동식 씨 저 많이 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술 취해서 대구는 어떻게 가지? 그녀는 점점 더 말투도 행동도 흐느적거리기 시작했다. 장모님 많이 취하셨네요. 속으로 뭐야? 너무 기회가 쉽게 온 것 아냐. 대구가 집인데 구미까지 와서 술자리에 순순히 따라 나설 때부터 보통 여자는 아닌 듯 싶었다. 일어나서 그녀를 운전석 옆자리로 부축해서 옮기면서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왜 이리 많이 마셨어요. 나도 모르게 그녀를 걱정하는 듯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버렸다. 적당히 좀 먹지. 슬쩍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열도 조금 나고 숨소리도 많이 거칠었다. 창문 쪽으로 쓰러지려고 하길래 팔을 잡고 살짝 잡아당겼더니 힘없이 반대쪽인 내 어깨 쪽으로 쓰러졌다. 그녀를 바로 앉히고 벨트까지 착용해주고 대놓고 한참을 쳐다보는데 올해 52살 된 혼자 사는 젊은 과부. 나이를 거꾸로 드셨나 이혼한 마누라보다 더 이쁘게 보이더라. 나는 할 수 없이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갔다. 집에 도착하니 그녀도 정신이 돌아왔는지 오늘 일 우리 사위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그러는 거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비밀로 하고 말고가 뭐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지금부터 비밀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다. 나는 그래서 빨리 비밀 하나 만들어 줘봐요. 그랬다.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가 곁으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난 친구 장모와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보험 일을 그만두고 구미애와 함께 지내고 있다.
그녀는 늘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게 대해주고 12살이나 어린 날 자기야, 자기야 라고 부르면서 애교 넘치는 모습에 행복함을 느끼며 살고 있다. 날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 여자는 처음이야. 그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우리가 사귄 지 2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해 살림 산지가 벌써 3년 차가 되어가네요. 평범한 연인들처럼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고 그러기를 반복하며 아웅다웅 지내다가 갑자기 재혼 이야기를 꺼내네요. 그녀는 자기 나이 때문에 부담되면 혼인신고라도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지금처럼 즐기면서 살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자기는 나한테 무슨 존재냐고. 단지 즐기는 엔조이냐고 자기가 그것밖에 안 되냐며 짐 싸서 대구로 가버린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상속 문제, 그리고 친구놈이 날 장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복잡한 가족관계 등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런 사연을 써도 되는지 여러 번 망설인 끝에 맥주 한잔하며 잠도 안 오고 애들은 자고 있고 조용한 가운데 시아버지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같은 입사 동기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첫눈에 반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적극적인 제 모습이 좋다며 남편은 고백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모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터라 어느 정도 전세금을 모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시댁에서 살기로 하였고 다행히도 시댁에서는 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시댁에는 시동생 3명이 있고 시아버지만 계시고 시어머니께서는 일찍이 지병 때문에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시아버지의 연세는 60대 초반이고 큰 시동생은 회사에 취직을 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 시동생은 먹고 노는 백수이며 셋째 시동생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며 원룸을 얻어나가 살고 있습니다. 간혹 집에 반찬 가지러 한 번씩 오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렇게 28살에 시집을 왔고 시아버지와 큰 시동생, 둘째 시동생, 그리고 남편 이렇게 5명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2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며 딸 2을 낳고 육아와 시댁 식구들을 챙기며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은 출장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애가 2 있는 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딸 2을 키우며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막막하고 암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애 2 딸린 30대 여자가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한 제가 너무 처량하기 거지없었어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시댁에서 살 수만은 없었고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아기 아빠도 이제 없으니 애들 데리고 나가 살아야 하는 게 맞지만 제가 모아둔 돈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나간다 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요.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 아버님 명의로 된 아파트 중에 비어있는 곳 있다면 당분간만 살면 안 될까요? 월세는 제가 일구하는 대로 바로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아버지는 어차피 지금 비어있는 곳도 없고 나가서 산다 해도 먹고 살길 막막해 보이니 어디 가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큰 갑부는 아니어도 여러 군데 아파트가 있는 알부자이십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같이 살기는 불편한데 차라리 어디 낯짝 두껍게 그런 부탁을 하냐면서 화를 내시고 돈이라도 빌려주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신 게 어디냐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셨어요.
그 이유는 어렸을 적에 너무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셨던 거예요. 주변 지인이나 친척들도 시아버지가 너무 구두쇠라고 흉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주변 지인들 애경 사이도 축의금이나 보조금을 3만 원씩 밖에 안 합니다. 요즘 누가 3만 원씩 하나요? 부자니까 적어도 20에서 30 하다 못해 친척들은 1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시아버지는 딱 3만 원씩만 주고 마십니다. 어차피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안 받는 셈 치고 주는 거라면서 3만 원이 적당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만큼 근검 전략이 몸에 배신 분이셨어요. 아들들도 학교 다닐 때 학비 외에는 절대 돈을 안 주셨기 때문에 학교 다니며 본인들이 알바를 해서 용돈을 썼다고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아들들한테 한 것처럼 하시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저의 큰 오산이었어요. 저에게도 용돈 한 번 안 주시고 아이 출산했을 때 병원비 내주신 거 외에는 애들 옷 한 벌 사라고 안 주셨거든요. 항상 내 남편이 돈을 벌고 있으니 남편에게 타서 쓰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시댁은 생일날 외식 한 번도 안 해봤고 생일이니까 집에서라도 거하게 챙기고 싶은 마음에 잡채나 고기를 사러 간다고 말씀드리면 돈 아깝다면서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하시는 작은 아버지에게 다녀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른 미역을 돈 주고 사신 것도 아니고 팔고 남은 짜투리를 얻어와서 미역국을 끓이라고 하시곤 집에 있는 반찬에 그 미역국만 먹습니다. 자식들은 그러한 시아버지에게 모두 꼼짝 못할 정도이며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재산이라면서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한 푼도 못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마음 저도 이해가 갑니다. 열심히 모은 건데 자식들이 달라고 하면 미울 법도 하잖아요. 한 번은 시동생들이 시아버지에게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 물려줄 재산을 조금만 달라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렇게 재산 이야기를 계속할 거면 남편이 다녔던 대학에 기부하고 죽을 거라며 너네들이 이럴 줄 알고 미리 총장님께 이야기를 해놨다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열심히 니들이 돈을 벌어서 모은 재산에는 내가 손도 안 댈 테니 내 돈에는 절대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동생들도 더 이상 그 뒤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본 시아버지는 절대 기부하실 분은 아니에요. 무덤에 가져가신다면 모를까. 그렇게 호랑이처럼 무서우신 시아버지도 돈에 대한 것 빼고는 저에게 딸처럼 자상하게 대해주세요. 시아버지에게 딸이 없어서인지 제가 아빠라고 불러드리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제가 편하게 느껴지신 건지 가끔씩 심심한데 술 친구해 달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흔쾌히 같이 마셔드릴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저는 시아버지와 둘이 있을 때 맥주 한잔 하면서 아빠는 돈도 많은 부자이니까 이제 쓰고 싶은데 써도 되지 않아요? 왜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해요? 하고 싶은 게 많은 아빠인 거 내가 다 아는데 그것도 꾹 참고 있잖아요 하고 여쭤보니 솔직히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돈이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여기저기서 자기에게 손 벌릴 사람이 많아질 게 뻔하다고 하시더군요. 가까운 아들들도 저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남들은 어떻겠냐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술 친구를 자주 하다 보니 시아버지는 저에게 남들에게 하지 못할 말도 많이 하시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더 저를 챙겨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동생들도 시아버지에게 말 못할 부탁이 있으면 저를 통해서 시아버지에게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고 시댁에서 살게 된 지 1년이 되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아버지의 돈 씀씀이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들한테는 원래 그대로 돈을 쓰지 않으셨고 저에게는 따로 용돈도 주시고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넉넉히 주시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주실 때는 시동생들에게 시아버지 몰래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둘째 시동생은 백수 생활하다가 제가 준 돈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겠다며 사무실을 얻어서 나가더라고요. 형제들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긴 했으니 너무 기특해서 시아버지에게 받은 용돈과 남편이 조금 남겨준 재산을 보태서 사무실 보증금을 내주었습니다. 큰 시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었고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따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와 두 딸저 이렇게 네 사람만 살게 되었는데 두 아들마저 집을 나가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신 건지 술을 마시는 날이 더 많아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와보니 혼자 맥주를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안주를 차려드릴 테니 기다려라고 말씀을 드리니 잠시 저에게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아해하면서 의자에 앉으니 저에게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말하는 거라면서 지금부터 하는 말에 너무 놀래지 말고 절대 자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아빠 절대 도망도 안 가고 안 놀릴 테니 말해봐요. 내가 다 들어줄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돈만 많으면 뭐 하겠니? 마누라도 없고 아들놈들은 다 내 돈만 탐을 내는 놈들이라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그놈들한테 미리 줬다가는 다 날리고 또 달라고 할 거다 내 자식이지만 못 믿겠어. 그래서 이 집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은심이 너뿐이야. 내 재산을 맡기면 너는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구나. 우리 손녀들은 내가 유학도 보내주고 최고의 집으로 시집까지 보내줄 테니 걱정 마라. 앞으로 이 집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이 카드로 쓰렴. 그리고 아빠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시집 안 가면 안 되겠니? 여기서 나랑 평생 같이 살아줬으면 하는데 옆에서 내 마누라처럼 날 챙겨줬으면 좋겠구나. 지금처럼 딸같이 나에게 사랑한다고도 말해주고 이렇게 술 친구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하고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동안 저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련하게 아파왔습니다. 며느리한테 저렇게 말하면 도망갈까봐 선뜻 말도 못 꺼내셨을 텐데 에이, 난 또 뭐라고 난 아빠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요? 아빠 어차피 난 갈 것도 없고 애가 둘이나 있는 데다가 아빠가 이렇게 혼자 계시는데 내가 미쳤다고 시집을 가요? 시집 안 가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 테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 우리 아빠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 속 시원하게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겠다, 그치? 술 그만 잡수시고 일어나요. 나랑 같이 장 보러 가자. 오랜만에 아빠가 좋아하는 잡채 내가 해줄게. 아, 가기 전에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포옹 한번 해드려야겠다. 아이고, 우리 아빠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살이 쭉 빠지셨대 하고 말하며 안아드렸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시아버지는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평소 하던 포옹과 다른 느낌이라서인지 기분이 묘했고 왠지 모를 두근거림에 혼자 당황해하고 있었을 때 시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제 입술에 갑작스레 키스를 하는 겁니다. 저는 놀래서 밀어내려고 했지만 부드러운 시아버지의 입술에 저도 모르게 응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저에게 갈 곳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고 시아버지 팔짱을 끼고 간 곳은 집 근처에 있는 백화점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귀금속 매장으로 가시더니 시아버지는 직원에게 주문해놨던 것을 찾으러 왔다고 말을 건네셨어요. 매장 직원은 잠시 어디로 가더니 목걸이와 반지를 가지고 와서 시아버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처음 보는 다이아라서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목걸이 반지를 주시며 한번 착용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의아해하면서 목걸이를 착용해 보았고 반지 사이즈는 어떻게 하셨는지 제 손에 딱 맞는 겁니다. 시아버지에게 착용한 걸 보여드리니 저에게 결혼 예물로 반지랑 목걸이를 너무 싼 걸로 해줘서 내심 미안했고 늘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최고의 다이아로 해줄 거라고 생각했었대요. 너무 늦게 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구두쇠인 줄로만 알았던 분이 평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데다가 이렇게 깜짝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감동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시아버지는 명품관으로 가서 핸드백과 옷들을 고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가난한 집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명품은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골라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에게 맞는 스타일로 해주셨는데 너무 이뻐서 놀랬고 금액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마시는 거 사줄 테니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시길래 이때가 기회다 싶어 저는 인천에 남편이랑 자주 갔던 소래포구에 단골 횟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회를 먹고 싶다고 말을 하니 거절하실 줄 알았던 시아버지는 알겠다며 차에 타라고 하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회 먹을 생각에 신났고 시아버지도 저랑 같이 드라이버 가서 좋다며 서로 차 안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제 머릿결이 좋다고 만져주시다가 손이 차다며 손도 잡아주셨는데 놓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스킨십을 하는데 시아버지인데도 남자는 남자잖아요. 이상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단골 횟집에 금방 도착하였고 오랜만에 저를 본 사장님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고 아가씨 오랜만이네. 그새 얼굴도 더 예뻐지고 얼굴도 환해진 게 좋아 보여. 옆에 계신 분은 남편분이실까나요? 아, 결혼해서 더 이뻐졌나 보네. 어서 들어와 앉아요 하며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오해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네, 이모 제 남편이에요. 하고 웃어 넘겼고 그렇게 시아버지와 저는 회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은 회라 그런지 소맥을 하고 싶었고 친언니에게 애들 어린이 집에서 하원하면 오늘만 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실컷 낮술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술을 잘 마시는 시아버지와 저라서 대낮에 술을 마셨던 소주가 10병이 넘어가고 있었고 맥주는 셀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갑자기 술에 취해 버리고 말았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폭삭 늙어버렸대. 근데 늙어도 잘생긴 건 여전하네. 근데 나 지금 속이 안 좋아. 잠도 오고 빨리 집에 가자 하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술에 취하면 서서히 취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취해버리는 타입이라 저도 모르게 길바닥에 자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대낮에 소맥을 하니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었고 시아버지는 저울 엎고 차 뒷좌석에 눕혀주셨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아빠 아나 속이 그렇게 하면 안 좋은데 아나 토할 것 같아 빨리 아이고 빨리 앉게 해줘봐 저를 눕히는 시아버지 뒷머리부터 몸까지 저도 모르게 방금 먹었던 애들을 세상 밖으로
보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정신이 들었고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해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수건으로 몸을 닦으시며 괜찮다고 하셨고 물티슈로 제가 먹은 애들을 포함하여 주변을 다 닦기 시작하셨어요.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해대며 술 냄새와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저를 피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저를 안고 차 옆에 앉게 해주셨고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와 저에게 먹으라고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뭉클하고 남자다워 보이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반해버린 것 같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오는 길에 호텔이 있는 걸 잠깐 봤는데 거기 가서 좀 씻고 아까 사주신 옷으로 갈아입자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여분 옷도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해주셨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호텔 객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먼저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시아버지께서 제 더러운 옷은 다 버리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침대 위에 올려놔 주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씻으러 들어가셨고 저는 냉수 한 잔 마시고 나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술기는 남아서인지 힘이 풀려버려 침대에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본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저를 꽉 껴안으시면서 키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시아버지와 저는 넘지 말아야 할 금단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일어나 보니 늦은 저녁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슬슬 배가 고파왔고 시아버지 손을 꼭 잡고 바닷바람을 쐬며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세차를 하셨는지 차가 깨끗하게 되어 있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저에게 잘해주셨고 매일매일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제 생일날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제 생일날 그냥 넘어가기 아쉬우니 호텔에 2박 3일로 예약을 해뒀으니 그곳에서 실컷 놀고 먹고 하며 지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금단의 선을 수없이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힘이 넘쳐났고 지칠 줄 몰랐으며 밤새 저를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2박 3일 동안 남자와 여자로서 불같은 욕망을 태우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둘만의 호텔 시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시아버지와 위험한 동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남들은 저에게 부도덕하다며 욕을 하시겠지만 저로선 어쩔 수 없어요. 시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했고 애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시아버지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먼 훗날 시아버지와 관계가 깨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서 제 사연을 듣고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잘 살아가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이들을 잘 키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근에서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녀입니다. 샵을 운영한 지는 7년이 되어 가네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서비스도 좋아서 고객님들께서 스스로 홍보를 잘 해주시는 덕분에 가게는 예약이 일주일 정도는 늘 꽉 차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객도 늘어난 만큼 저 혼자 하기는 버거워서 직원도 2명을 더 뽑았어요. 최근에 남성분들께서도 왁싱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1명은 남자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남성 고객님들께서도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이 편하게 오셨으면 해서요.
남자 직원을 고용한 뒤로는 남성 고객님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직원 말로는 오시는 남성 고객님들마다 남자가 왁싱을 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서 찾기 힘들었다며 앞으로 이곳에 자주 오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 후로는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많아졌고요. 남자 직원을 뽑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객님들 예약 문의를 받으며 샵에 있었어요. 그런데 출근 예정이었던 남자 직원이 가벼운 차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중이라 오늘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걱정이 되어 괜찮은 거냐고 물으니 걱정 말라며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라 아마 내일은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자 직원과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샵 문이 열리고 남성 고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예약 내역을 확인해 보니 오늘 그 남자 직원에게 브라질리언 왁싱을 예약하신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부랴부랴 고객님께 예약하신 남자 직원이 사고로 인해 일을 못 나오게 되었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고객님께서는 자기는 괜찮으니 그 남자 직원의 무탈을 빌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꼭 그 남자 직원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그대로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쭈시더라고요. 저도 예약이 없던 터라 제가 그 남자 고객님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성 고객의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이라 그런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준비가 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시덥잖는 얘기를 주고받으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왁싱을 진행했어요. 신음소리 한번 크게 안 내시고 잘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그곳이 고개를 들더군요. 왁싱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극을 계속 받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미 경험했던지라 아, 또 그러는구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민망해하면 고객님들께서 더 민망해 하시니까 더더욱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나 싶었지만 제가 모른 척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니더군요.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봤었나 봐요. 고객님께서 헛기침을 하시는 바람에 허겁지겁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방을 나오고 데스크에서 고객님을 기다리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천천히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조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왁싱을 끝내고 남자 고객님께서는 만족스럽게 나가셨어요. 그 후 남자 직원도 건강하게 돌아오고 모든 게 다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감을 해야 하는 직원이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들어가도 되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 직원을 일찍 들여보내고 제가 대신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마감 시간대에 예약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문을 일찍 닫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샵 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며 인사를 하니 그때 그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얇은 흰 티에 허벅지 위로 올라오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왔는데 어깨가 이렇게 넓었었나 싶을 정도로 몸이 좋은 게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꽤나 귀여웠어요. 고객님께서는 본인의 스케줄이 확실하지 않아서 예약을 못했다가 지나가는 길에 마침 열려있길래 들어왔다면서 혹시 예약을 하지 않고도 왁싱이 가능한지 여쭈시더라고요. 샵 닫기 전까지 아직 시간도 넉넉히 남았고 있던 예약도 취소가 되었던지라 고객님께서는 운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며 고객님을 방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제 취향인 것도 있고 이미 한번 본 적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 후로는 갑자기 의식이 되더라고요.
긴장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며 왁싱을 하는데 역시나 그놈이 또 슬슬 고개를 들더군요. 그래서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러자 고객님께서는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대답이 만족스러워서 웃는데 사실 방금 소개팅을 하고 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기분이 상해서 일부러 아프게 하자 살짝 움찔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는 말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소개팅녀가 꽤 마음에 들었다며 잘 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작업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놀란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작업하느냐 묻고 있던 머리를 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고객님 위로 올라갔어요. 고객님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능숙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아무도 없는 샵에서 단둘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별말 없이 떠났어요. 저는 고객님의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었지만 굳이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그 마감 시간대에 그가 또 나타났어요. 저는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지만 그와 눈이 마주치고는 있던 직원을 그냥 퇴근시켜버렸어요. 그는 직원이 나가자마자 달려들더군요. 이번엔 그냥 데스크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주 그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항상 제가 마감을 하며 그를 위해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간 지 3달이 채 안 되었을 때부터 그가 연락도 하지 않고 안 나오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벌써 지겨워졌나 싶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직원들 커피를 사느냐 좀 늦어서 서둘러 가고 있었는데 가게 근처에서 어린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를 봤어요. 그 소개팅녀랑 아마 잘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 후로는 그는 샵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딱히 진지한 감정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네요. 지난주에 다른 남성 고객님 왁싱을 해드리다가 그가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정태 총각, 오늘 나랑 한잔 할래? 내가 술 한 잔 살게. 우와, 그럼 정말 좋죠. 하하. 내일이 휴일이라 오늘 실컷 마셔야겠네요. 아줌마, 오늘은 돈 좀 깨지실 거예요. 호호. 그래. 그럼 아예 우리 집에서 편하게 마실까? 아줌마 집에서요? 저야 아주 좋죠. 그런데 아줌마가 불편하지 않으실까 걱정되네요. 괜찮아. 안 그래도 집에 양주가 좀 있거든. 오, 그럼 더 좋네요. 그럼 7시쯤에 뵙겠습니다, 아줌마.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혼자 살기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혼 후 받은 많은 위자료 덕분인지 오피스텔이라고 하기엔 너무 넓고 아파트 수준의 평수였다. 특히 18층, 우열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 야경은 그야말로 멋지기 그지없었다. 와, 아줌마, 집이 정말 멋지네요. 오피스텔이라기보단 거의 아파트 같아요. 호호. 자주 놀러와 혼자 쓰기엔 너무 넓어서 조금 썰렁하거든. 이제 잠깐 옷 갈아입고 올게. 술상 차려놓고 있어. 나는 양주와 얼음, 우유 등을 꺼내 테이블에 신경 써서 세팅을 마친 뒤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호호. 옷 갈아입느라 좀 늦었지? 어머, 이렇게 이쁘게 차려놨네. 방에서 나온 아줌마의 모습에 나는 다시 한번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타이즈와 헐렁한 나시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자연스럽고 섹시하게 느껴졌다. 정태 총각, 지난번에 연상 만나보고 싶다고 했지? 하하. 아줌마 놔두고 감히 다른 여자를 만나겠어요? 전 아줌마밖에 없습니다. 어머, 그래도 듣기 좋네.
그나저나 아줌마 집 정말 멋지네요. 저도 이런 곳에서 살면 좋겠어요. 저도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 하거든요. 어머, 그래. 우리 집 근처로 오면 어떨까? 이 동네 좋거든. 근데 이 동네 월세가 꽤 비쌀 것 같은데요. 응, 그럼 네가 싫지 않다면 여기 작은 방에 들어오는 건 어때? 네, 아줌마 집에요. 정말 괜찮으세요? 뭐, 어차피 안 쓰는 방인데 내가 월세 내면 나야 더 좋지. 가끔 이렇게 술도 마시고 친구처럼 지내면 좋잖아. 나도 집이 넓어서 조금 외로웠거든. 아줌마, 진짜죠?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못 믿겠으면 이번 주말에 바로 이사 오든지.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나는 기쁨이 밀려왔고 술이 깰 정도로 벅차올랐다.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아줌마. 오늘 밤도 늦었는데 자고 갈래? 아줌마, 저도 남자인데 괜찮으세요? 호호, 괜찮아. 이제 같이 살 거니까. 게다가 정태랑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좋은 걸. 뭐죠? 꼭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는 것 같은데요? 호호, 너무 직접적으로 말했나? 제 여자친구는 다름 아닌 바로 옆집에 살았던 아줌마입니다. 저는 그녀를 자기라고 부르고 그녀는 저를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호칭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그녀가 그 호칭을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옆집 아줌마와 연애 중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었거든요. 비밀스러운 연애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크나큰 위로와 즐거움입니다. 5년 전 시내 학원과 앞을 걷던 긴 생머리의 여성을 처음 본 순간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우연히도 같은 원룸 건물에 살게 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 초반 저는 취업 준비와 토익 공부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터라 그녀의 지나친 질투심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녀 역시 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비교적 조용히 지내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본사로 발령받아 회사 생활을 시작한 후 그녀의 의심과 질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회사에 적응하느라 분주했지만 장거리 연애로 불안해하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까지 쪼개어가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빠진 저의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마음이 변했다고 오해를 했죠.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꺼두거나 반나절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런 행동의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 오빠는 대학도 졸업했고 대기업에 취업도 했는데 나는 아직 취업도 못하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그리고 불안해. 오빠 주변엔 나보다 멋진 여자들이 많을 텐데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까봐 무서워. 왜 나한테 같이 서울로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 오빠 마음이 변한 거 아니야? 그때 아차 싶었어요. 저는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여친을 서울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인데 여친은 그런 제게 많이 서운했나 보더군요. 그제서야 그런 여친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여친을 서울로 불러들였습니다. 일단 양가 부모님들께 허락을 받고 결혼은 내년쯤에 하기로 양가 구두로 합의를 하고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반전세로 얻은 빌라에 이삿날이었어요. 어휴, 이삿짐 센터가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일이 끊이질 않네. 벌써 배고프다. 오빠. 그러게. 우리 오늘 먼지도 많이 마셨는데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 오, 우리 오빠 웬일로 내 맘에 쏙 드는 말씀을 다 하실까? 뭐 배고프다 얼른 준비하고 나가자. 준비할 것도 없이 추리닝에 외투 하나 걸치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삼겹살 집으로 향했다. 부동산에서 처음 소개해줄 때는 10분 거리, 역세권이라더니 차로 5분, 걸어서는 20분이 걸리는 애매한 위치였다. 평일 저녁이라 그런지 가게는 한산했고 한쪽 구석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온 40대 초반의 중년 내외가 아이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고 다른 구석에는 근처에 공사장이 있는지 작업 점퍼를 걸친 50대로 보이는 인부 서너 명이 소주를 걸치며 하루의 노고를 풀고 있어 보였다. 이모, 여기 삼겹살 3인분이랑 참이슬 한 병,
그리고 카스 하나 주세요. 종일 먼지 속에서 고생했기에 한 잔 생각에 벌써부터 입안에 침이 고였다. 불판에 고기를 얹고 우리는 맥주잔 가득히 소맥을 말아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고생했어, 오빠. 짠하자, 우리. 가 정말 시원하다. 한 잔만 더 마시자. 삼겹살이 몇 점 남지 않을 무렵 우리는 어느덧 소주 2병 반과 맥주 4병을 비우고 식당을 나서는데 혹시 오늘 영광빌라 외기로에 이사 오신 분 아니세요? 네, 그런데요. 저희들을 어떻게 아세요? 그들은 한쪽 구석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40대 초반의 내외였는데 알고 보니 같은 빌라 502호에 사는 옆집 사람들이었다. 다음 날 옆집 여자가 자기 딸 영희를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자기네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순한 편이지만 혹시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란다고 이후 옆집 사람들과 마주치면 인사하고 지냈죠. 고향에서 보내준 과일이라고 가져다주고 저희도 고마워서 답례로 음식 같은 거 오고 가고 하다가 이웃치고는 꽤나 친해졌죠. 한 번은 영희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고장이 났다며 간단한 건데 봐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오고 한 번은 욕실 천정에 달린 전구를 갈아 끼워준 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정태 총각 수고했어요. 우리 신랑은 기계치가 되어나서 이런 거 뭐 하나 손댈 줄을 몰라요. 아, 네. 앞으로도 부탁할 거 있음 언제든지 부르세요. 정말 나 왠지 든든해지는 기분인데 앞으로 정태 씨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하하, 좋죠. 근데 얼마나 친하게 지내시려고요? 얼마나 나야 뭐 친하면 친할수록 좋지. 우선 우리 연락처부터 교환할까? 정태 씨는 볼수록 참 듬직한 것 같아. 우리 신랑은 도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총각 반만큼만 해도 소원이 없겠네. 어머나 내가 총각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호호. 괜찮습니다. 나이든 사람이 주책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전혀요. 아주머니랑 대화가 재밌는데요. 그럼 다행이고 정태 총각. 근데 많이 피곤해 보이네. 네, 수면 부족인지 요즘 따라 많이 피곤하네요. 피로 회복에 좋은 스트레칭 하나 알려줄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멈칫하며 대답했다. 스트레칭이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럼 만성 피로엔 간단한 스트레칭이 최고라니까. 피곤할 땐 근육을 살짝 비틀어 짜주듯 풀어주면 얼마나 개운한데. 요가 동작도 좋아. 몸도 마음도 풀리거든. 시간 되면 나한테 한번 배워볼래? 그러죠 뭐. 그럼 잠시만 기다려봐. 이왕 알려주는 거 제대로 갖춰야겠네. 그녀는 옷을 갈아입는다며 잠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순간 눈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 왜냐하면 요가복을 입고 나온 것이다. 정태 총각, 나 어때? 이렇게 차려입으니 진짜 강사 같지 않아? 아,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훌륭은 무슨, 호호호호. 그 모습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무심한 척 눈을 돌렸다. 자, 이렇게 쭉쭉 펴주는 거야. 그리고 고양이 자세. 그녀는 바닥에 손을 짚고 허리를 활처럼 구부렸다. 어때? 간단하지? 나는 머뭇거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한번 따라 해봐. 몸이 금방 좋아질 거야. 성의를 생각해 따라하는 척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그녀의 동작을 어설프게 흉내냈다. 몇 번 몸을 비틀어 보고 나니 의외로 시원했다. 그렇게 둘은 스트레칭과 요가 동작을 이어갔다. 30분쯤 흘렀을까? 땀이 송글송글 맺힌 나는 한숨을 돌리며 말했다. 생각보다 시원하네요. 몸이 좀 개운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호호. 나도 정태 총각이랑 운동하니까 엔돌핀이 도는 것 같아. 자주 같이 하자고. 운동이 끝난 뒤 정태는 영희 엄마와 훨씬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그녀와의 동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지금 사는 집을 신혼집처럼 꾸며가며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처음 석 달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결혼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 매일이 신혼부부 같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함께 요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며 웃고 떠들던 시간들은 정말 꿈 같았어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거를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집안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집안일은 오롯이 제 몫이었거든요. 그녀는 설거지를 싫어한다며
저에게 떠넘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는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죠. 청소도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하니 자기가 할 일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게다가 그녀는 주 6일 근무라며 주 5일 일하는 제가 쉬는 날에 이불 빨래나 화장실, 청소 같은 큰일들을 맡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양보하면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도 지쳐갔어요. 생활 습관의 차이도 컸습니다. 저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편이었지만 그녀는 물건을 아무데나 두고 정리하지 않는 타입이었거든요. 거실에는 항상 그녀의 옷과 가방이 널브러져 있었고 주방에는 사용한 그릇이 쌓여있기 일쑤였죠. 이런 모습이 계속되자 제가 먼저 잔소리를 하게 되었고 그녀는 그런 잔소리를 못 참겠다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우리 사이를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싸움은 점점 잦아졌고 동거 6개월 차부터는 매주 싸우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주에 5번이나 말다툼을 한 적도 있었는데 주로 싸움의 이유는 서로의 말투와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자존심이 강해서 다투는 동안 한쪽이 물러서는 법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싸움은 끝이 나질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살얼음판처럼 변해갔습니다. 집은 더 이상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집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 클 정도였죠. 결국 우리는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짐을 싸서 집을 떠나던 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별을 결정한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엔 매우 힘들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우리가 쌓아온 추억들,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무엇보다 부모님께 면목이 없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할 때 부모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아보라며 응원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헤어지고 말았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날은 비가 촉촉이 내리던 저녁이었다. 분위기도 어수선했고 사람들은 모두 일찌감치 퇴근하는 것 같았다. 나도 평소보다 이르게 집에 도착해 한숨 돌리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에게 카톡이 왔다. 정태 총각, 옥순 씨랑 헤어졌다며? 뒤도 오고 기분도 울적한데 오랜만에 나랑 한잔할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속이 좀 답답하던 참이었다.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었다. 우리는 근처 치킨집에서 마주 앉자 맥주잔을 부딪혔다. 비 내리는 소리와 함께 어색하지 않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것저것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슬쩍 물었다. 근데 왜 옥순 씨랑 헤어진 거야? 처음에는 대충 넘어가려 했지만 어느새 솔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작은 문제도 싸움으로 이어지고 서로 지치게 됐죠. 헤어지고 나니까 어때? 후회돼? 맥주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싸울 때는 몰랐는데 짐 싸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맞지 않는 인연이었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편을 들어줬다. 맞아. 그런 건 억지로 안 되는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인연은 다 있더라고. 말을 건네는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따뜻했다. 그런데 갑자기 화제를 돌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나도 이혼하기로 했어. 순간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정말요? 갑자기요? 응. 남편이 외도를 했거든. 그동안 이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어. 그 말에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평소 그녀는 살갑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나이 차와 그녀의 유부녀라는 신분 때문에 애써 선을 긋고 있었다. 그런데 이혼을 한다고? 그녀를 바라보는 내 눈빛이 평소와 달라졌던 걸 나도 느꼈다. 정태 총각이랑 나랑 처지가 비슷하네. 그러게요. 아주머니, 이혼 마무리되면 그때 또 우리 한잔해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때는 우리 코가 비뚤어지게 한번 마셔보자. 네. 그리고 요가도 알려주셔야죠. 여자친구 있을 땐 배우고 싶어도 조심스러웠거든요. 호호. 그러게. 이제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만나도 되겠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묘한 감정을 일으켰다. 맥주잔이 다시 부딪히며 그날의 대화는 내게 오래도록 남을 특별한 여운을 남겼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그녀가 어느 날 내게 저녁을 사겠다고 했다. 정태 총각, 나 이혼했어. 축하해줄 거지? 나는 그녀의 차를 타고 무작정 따라 나섰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멋진 곳으로 나를 안내했고 조용한 일식집의 룸으로 들어갔다. 근사하게 차려진 음식과 함께 몇 잔의 소주를 곁들이며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다. 한참 동안 이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정태 총각은 여자친구 많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정태 총각처럼 멋진 남자가 여자친구가 없을 리가 없잖아. 그녀의 얼굴에 약간의 홍조가 돌며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고민했다. 순간 그녀가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사실 평소에도 그녀를 상대로 상상에 잠긴 적이 있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녀가 플러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다. 사실은 옥순이랑 헤어지고 잠깐 만난 사람이 있긴 했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래, 어땠어? 지금도 만나? 아니요, 헤어졌어요. 요즘은 연상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상을. 호호,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제 좀 지치거든요. 또래 여자들은요. 편안한 연애를 해보고 싶어요. 그럼 연상은 위로 몇 살까지 괜찮아? 10살까지요? 그럼 이혼녀도 괜찮아? 네, 저랑 잘 맞는다면 상관없죠. 대화가 점점 무르익으며 나는 오늘 그녀와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예감을 했다. 매번 주는 사랑만 하다가 이제는 받는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나는 용기를 내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실은 영희 엄마 생각하면서 잠을 설친 적도 있어요.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랬어? 나는 그녀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던 그녀의 모습에서 여자로서의 매력이 보였다. 술 덕분인지 그녀가 더욱 여성스럽게 느껴졌다. 남자는 결국 본능적인 동물이라는 걸. 그리고 술이 그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밤 우리는 택시에서 내린 후 그녀의 집 앞에 섰다. 정태 총각, 술 마셨는데 속 불편하지 않아? 들어와서 꿀물 한 잔 마시고 가. 그냥 이대로 잠들면 속거린다니까. 딸이 어디 있냐고 묻자 그녀는 특유의 덤덤한 미소로 대답했다. 전 남편한테 가 있어. 혼자 계시면 적적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시시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정태 총각이 놀아주고 가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짜 꿀물을 기대했건만 그녀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들고 나왔다. 한 잔 더 할래? 아까는 충분히 못 마신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갔고 나는 이미 정신줄을 놓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나는 아쉬움을 애써 숨기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가. 그녀의 말투는 어딘가 아쉽고 애틋했지만 더 이상 붙잡지는 않았다. 사실 나는 그녀가 붙잡아 주기를 바랐다. 잠시 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는 둥. 나는 둥 시간을 끌며 던졌다. 저 진짜 가요? 안 붙잡으실 거예요?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내 말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뭐? 그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정태 총각,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괜찮으시다면 저야 감사하죠.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설렘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읽혔다. 그리고 잠시 뒤 비틀거리며 결국 그녀의 방으로 들어섰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한동안 비밀 연애를 이어갔다. 다음 해에 나는 부모님께 그녀와의 만남을 허락받고 공개 연애를 시작했으며 곧 결혼에 골인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용기 있는 선택에서 비롯된.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에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돈도 없고 해서 조금 낡은 연립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집이 오래되었는지 다 낡고 시설도 별로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그냥 저냥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나
근처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가 서울에서 유명한 유흥가랑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도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통 오후에 출근하고 새벽에 술 취해서 오는 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예쁜 여자들도 있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로 옆집에 사는 한 아줌마는 예외였습니다. 누님인지 아줌마인지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가족들은 없었고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첫인상은 젊었을 때는 꽤 이뻤겠다 싶기도 하지만 어차피 좋아하는 친해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성격이 좋은 건지 쉬는 날 낮에 집에서 자고 있으면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반찬도 나눠주고 과자도 가져다 주더라고요. 자기 동생 같다면서 친해지고 싶다는 핑계로 별로 땡기진 않았지만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면 옆집 남자한테 이렇게 하겠나 싶어서 그냥 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보통 옆집 여자는 밤에 일을 하는 건지 오후 5시면 집에서 나갔고 가끔 새벽에 우리 집과 자기 집을 착각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주사를 부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문을 하도 두드리길래 열어줬더니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서 방바닥에 쓰러져서 자더라고. 아줌마 집에 가서 자라고 흔들어 깨웠지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일어나지 못하길래 그냥 이불을 덮어주고 아침에 깰 때까지 그대로 뒀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까지 그대로 자더라고요. 그 아줌마를 보고 있으니 뭔가 혼자서 힘들게 사는 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그 뒤로는 저도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없었고 다른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서울에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서로 이웃 사촌끼리 도와주면서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꽤나 예쁜 외모였고 외모도 좋았어요. 아주 날씬하고 슬림한 타입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살집이 조금 있어도 볼륨감이 있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건강미 넘치는 몸매였어요. 저도 남자라서 그런 아줌마에게 여자로 끌린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어차피 여자친구도 있었고 나이 차이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아줌마와 제가 사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이웃 사촌으로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혼자 우통을 벗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라서 여자친구와 바닷가나 수영장에 놀러 가려면 몸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요즘엔 운동에 한참 빠져 있었어요. 좁은 집에 덥기 때문에 우통을 벗고 한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옆집 아줌마인데 집에 연장이 없으니 망치나 드라이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벗은 채 드라이버를 빌려줬죠. 그런데 제가 평소에 회사를 출근하면서 셔츠를 입거나 편하게 커다란 티셔츠를 입기 때문에
몸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데 아줌마 생각보다 제 몸에 근육도 있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줌마를 보내놓고 혼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분 뒤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혼자 잘 못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우통을 벗은 채로 드라이버를 빌려줬을 때부터 아줌마가 저를 집으로 부를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어요. 요즘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평소에 아줌마는 저보다 훨씬 외로워 보였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깐 채 아줌마의 집으로 갔어요. 작은 선반을 조립하는데 나사 몇 개만 조이고 조립하면 될 정도로 간단한 일이었죠. 공구만 있다면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인데 굳이 제게 도와달라고 부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일을 하는 내내 아줌마는 제 옆을 떠나지 못했어요. 어머,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였어? 별거 아닌 일에도 놀라는 척하면서 제 팔뚝을 치곤 했죠. 저도 딱히 기분이 나쁜 건 아니라서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협조했습니다. 선반 조립은 10분도 안 걸려서 끝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일부러 천천히 30분이 넘게 하면서 그 쫄깃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미 아줌마는 제게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줌마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만 조립만 천천히 다 끝내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워낙 스타일 좋고 예쁜 아줌마라서 한번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남자가 너무 쉬우면 재미없으니까 일부러 더 애를 태울 심산이었어. 결국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우리 집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뺀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반찬을 나눠 먹자면서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과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밤에 잠이 안 온다면서 맥주 캔을 들고 집으로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쉽게 아줌마에게 응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꾸 애태우다 보면 아줌마가 더 이상 못 참고 달려들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때였어요. 쉬는 날이라 집에서 편하게 게임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면서 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옆집 아줌마가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아니면 산책이라도 같이 하자면서 귀찮게 했을 텐데 그날따라 조용하더라고요. 이제는 포기했나 싶어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날 밤이 아줌마에게는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 저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줌마였어. 총각, 미안한데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지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당장 씻어야 하는데 혹시 샤워 좀 해도 될까? 저는 속으로 이 아줌마가 진짜 작정했구나 싶어서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들어와서 씻으라고 했죠. 아줌마는 한참을 씻고 있다가 화장실 문을 열고는 저보고 등 좀 밀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남의 집에서 샤워하면서 빨리 씻고 가면 될 텐데 무슨 등까지 밀어달라고 하는 게 싶었지만 아줌마의 속셈이 뻔했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등을 밀어줬습니다. 그때도 뭔가 아줌마가 원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고 등만 열심히 밀어주고 나왔습니다. 좀 너무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이런 건 초반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뭐 그런 문제라서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밖에서 TV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씻고 나오더니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묶어 올리고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총각도 혼자 있으면서 외로울 텐데 어떻게 참는 거야? 딱히 참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사실 저도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줌마가 자존감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제게 고백하는 걸. 요즘 너무 외로워 죽겠다는 말로 시작한 아줌마의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제게 애원하는 듯이 들렸어요.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제게 달려들어서 키스를 퍼부었고 저도 그때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아줌마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줌마는 그동안 오래 참아온 것만큼 그 뒤로 매일같이 우리 집을 드나들었고 지금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없을 때 가까이 두고 놀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옆집에서 뛰어올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는 당연히 아니었지만 우리 둘만 알면 아무런 문제될 것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한테는 물론 비밀이고 아줌마가 질투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 여자친구를 집에 불러오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어요. 언제까지나 이런 즐거운 관계를 서로 유지하려면 조심해야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언제 봐도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저녁을 먹으러 내려오라는 사랑스러운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며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저 애가 자기 남편과 날 속이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나는 올해 60이 된 남자입니다. 30대 초반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 2년째인 올해 초에 박사 논문을 끝내겠다고 미국으로 떠났고 나는 대학 강사인 며느리와 둘이 살고 있어요. 며느리는 아들보다 1살 연상입니다. 나는 4년 전에 아내와 이혼을 하여 외롭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 연옥이는 내가 슈퍼우먼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지런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 또한 배우 뺨치게 예쁘고 작은 얼굴에 개미 허리에 탄력 있는 몸매는 온전히 내 이상형입니다. 나와 절친한 소설가이자 대학 교수인 김 박사의 딸인데 일찍부터 양가의 교류하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누나 동생하며 지내다 서로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보다 1살이 위인데 결혼 후에는 손아래 남편한테 깍듯이 존대를 하는 등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이입니다. 내가 물려받은 재산 중 유일한 정원 딸린 2층 집에서 아들네는 1층에 그리고 나는 2층을 쓰는데 주책 없는 늙은이라 소리 듣기 싫어서 아이들의 사생활을 지켜주려고 2층으로 출입하는 문을 외부에
따로 설치해두고 식사도 도우미를 따로 두고 해결했는데 아들이 떠난 후 며느리가 집에 있을 땐 식사를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고교 동창생 김지수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그녀는 송파구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녀공학 중 고교를 나왔어요. 나이 50이 넘으니 남녀 동창 간에 모임이 쉽게 이루어져 그녀와도 모임이 있을 때 보곤 하였어요. 시내에 나올 일이 있는데 점심이나 같이 하자는 거였습니다. 나는 지수와 만났고 지수는 실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보자고 한 거야. 고민 많이 하다가 결심한 건데 너 놀라 자빠지면 안 된다. 뭔 얘긴데 사람 만나자마자 겁부터 주냐? 사람 궁금하게 만들지 말고 할 말 있음 빨리 해. 그래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인데 너도 알아야겠지? 내 며느리 있잖아. 예쁘게 생기고 지금 교수한다는 며느리 말이야. 근데 우리 모텔에 2번이나 왔었어. 처음엔 내가 잘 못 봤나 했는데 어제 또 왔길래 자세히 보니 내 며느리가 맞아. 근데 걔가 다른 남자하고 오후에 왔다가 저녁 무렵에 나가더라고 하네요. 무슨 소리야? 내 며느리가 정말 확실한 거야? 가만 너 이 얘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아무리 입이 근지러워도 꼭 참아야 돼. 알았니? 알았어. 근데 너 어떡하니? 아들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며? 나는 지수와 헤어지고 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 천사 같은 며느리가 글쎄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남편이 학위 받겠다고 미국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얌전하기가 춘향이 저리 가라고 강의하랴 집안 살림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애가 글쎄 모텔을 출입을 한다고? 나는 지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며느리 어딜 봐도 다른 남자를 만날 여자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나는 날이 갈수록 더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녀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그림을 연상하니 괘씸했어요. 설마 누가 알게 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의 예쁜 몸매가 떠올라 잠도 제대로 못 이룰 지경이었습니다. 이틀 후 나는 지수네 모텔에 갔습니다. 벽돌로 된 3층 건물의 흔한 모텔인데 생각보다 방이 많아서 놀랬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낮에 쉬었다 가는 손님이 오히려 숙박 손님보다 많았고 낮에 오는 부류는 자기 생각으로는 회사의 사장 또는 상사와 여직원이 줄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영업하는 불륜 관계들도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수에게 꼬치꼬치 물어보니 며느리와 같이 온 남자 나이는 40 중반이고 캐주얼 차림으로 봐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 같다네요.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아? 얘는 참 내가 내 아들 결혼식 때도 갔었잖아. 내 며느리를 보고 내가 얼마나 걔를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는데 근데 그 애가 여기를 왔는데 내가 설마 내 며느리를 못 알아봤겠어? 내가 이 박스 안에 있으니까 손님들은 내 얼굴을 잘못 쳐다보잖아. 나야 어느 년놈이 대낮에 오는지 궁금해서 티 안 나게 본단 말이야. 너 아무한테도 우리 며느리 얘기 안 했지? 그거 꼭 지켜줘야 한다 알았어? 근데 너 현장 확인이 하고 싶지. 당연하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너 말야 어디에도 얘기 안 하겠다면 내가 협조를 해줄게. 무슨 얘기야? 2층 끝방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돼 있거든. 내가 설치한 거 아니야. 전주인이 설치해 놓은 건데 나 말고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여기 종업원들도 전혀 몰라. 이 얘기가 새나가면 이 장사 접어야 돼. 혹시 말야 내 며느리가 또 오면 내가 그 방으로 안내해서 영상 찍어서 너한테 보내줄게. 그러면 너 나한테 크게 한턱 내야 돼. 열흘 뒤에 지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며느리와 그 남자가 또 우리 모텔에 왔길래 녹화해놨으니 들려서 가져가라고 하네요. 난 그녀의 전화를 받고 이상하게도 강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손 하나 안 된 채 나의 남자가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반응이 왔어요. 그리고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갔습니다. 이거 복사본 또 있는 거 아니지? 얘가 날 음란 비디오 장사꾼 취급하네.
너 이 영상 봤어? 응, 제대로 찍혔나 봤지. 근데 야, 둘이 난리도 아니더라. 둘이 꽤 오래전부터 만나온 것 같아. 그리고 말야, 둘이 하면서 내 얘기하던데. 그 남자는 너도 아는 사람인 모양이야. 내 얘기를 하다니 그 남자가? 내 며느리한테 너희 시아버지 아직도 정정한데 언제까지 호라비로 둘 거냐? 재혼을 시켜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더니 너 시아버지하고 가끔 관계 맺는 거 아니냐? 하던데.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너 정말 며느리라고 하지 않았니? 그애 무지 건강하던데 말이야. 너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너 이거 집에 가져가서 볼 거야? 아니면 여기서 나하고 같이 보고. 내용이 정말 엄청나. 야, 너나 나나 호라비 과부 신세인데. 같이 보면서 뜨거운 시간 보내보자. 이왕이면 그 방으로 가서 같이 보면서 말이야.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 비밀 하나 공유했는데 우리만의 진짜 비밀 하나 더 만들어 보자고. 지수의 돌발적인 제안으로 나는 얼떨결에 2층의 그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녀는 카운터를 여직원에게 맡기고 맥주 몇 병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서 커튼을 치더니 비디오를 끼우고 침대로 올라와 편하게 앉았어요. 비디오가 시작되자 나는 며느리의 상대 남자가 며느리 형부라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언니는 40대 초반인데 지방대학의 교수로 있고 그녀의 남편은 영화조 감독입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서로 능숙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시집 오기 전부터 형부와 보통 사이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봐라, 내 며느리 말이야. 되게 밝히는 스타일 같아. 나는 동창지수와 사랑을 나누면서 며느리의 비디오를 봤습니다. 야, 내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덕에 나 오늘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네. 고맙다. 근데 너 보기보다 대단하다. 너무 건강해. 우리 자주 보자. 그리고 하늘과 땅과 나와 너만의 비밀. 비디오 꺼라 가야겠다. 조금 더 보면 내 며느리가 내 얘기하더라고. 시아버지도 굉장히 건강해 보인대. 자기 남편보다 더 말이야. 며느리가 너한테 생각 있는 것 같던데? 그녀의 말에 나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른 비디오를 들고 모텔에서 나와버렸어요. 저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사무실로 갔습니다. 내가 예뻐라 하는 며느리가 자기의 형부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비디오를 본 데다가 몇 년 만에 동창과 사랑을 나누고 왔더니 몸이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오한이 오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비디오를 다시 틀었어요. 며느리는 너무나 완벽한 몸매를 갖고 있었고 그녀의 형부는 키가 좀 작고 배가 약간 나와 그렇지 꽤 사내다운 몸매에 50이 다 되었지만 너무도 건강해 보였어요. 나는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처녀를 바친 게 바로 형부였고 결혼하기 전까지 몇 년간 관계를 유지했으며 결혼과 함께 둘이 관계를 끊었다가 자기 남편이 유학 간 후 형부의 연락으로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그녀가 강의가 없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형부와 만남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좋은 느낌을 받아야 공부와 일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장면은 뚫리 사랑을 나눈 후에 남자가 담배를 태우며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아직 젊은데 재혼 안 시킬 거냐고 묻더니 느닷없이 그 양반은 어떻게 풀지 하며 혼자 묻더니 처제가 시아버지께 해주면 어때? 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형부 미쳤어? 아버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우리 아버님이 형부 같은 줄 알아?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알아 다 똑같다라고 말하자 하긴 아버님이 외모만 보면 우리 남편보다 낫지 뭐 그렇게 생각 안 해? 형부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녁에 며느리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나는 그림 같은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아까 비디오에서 본 장면이 생각나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솔직히 배 나온 형부 대신에 나하고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질 않았어요. 나는 거의 2주 가까이 머리를 굴렸어요. 매일 그 비디오를 보면서
며느리의 예쁜 얼굴과 몸매를 감상했지만 도무지 신통한 방법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지수한테 한번 들르라는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모텔로 가자. 그녀가 당연한 듯 나를 몰카방 데려가더니 비디오 하나를 꽂았습니다. 그건 뭐냐고 물었더니 아주 점잖게 생긴 영감이 자기 손녀딸같이 어린 여직원과 주기적으로 와서 관계를 하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며느리와 그녀의 형부가 네 번째로 지수의 모텔을 찾은 날 그들이 방에 들어가 관계를 막 시도할 즈음 약속한 대로 지수에게 전화가 왔고 곧이어 제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원래 남한테 전화를 잘 안 하는 편이고 며느리한테 지금까지 그것도 집 전화로 2번 정도 전화를 걸은 적이 전부였어요. 며느리는 좀 당황해하며 내 전화를 받았고 나는 심각한 목소리로 지금 바로 만날 일이 있다고 하였어요. 며느리는 지금 누굴 만나고 있다고 1시간쯤 지나 만나면 안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능하다면 지금 바로 만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계시냐고 하길래 나는 송파구의 한 카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하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자 며느리가 카페로 들어섰어요. 미안하구나 새아가야. 누굴 만나고 있었냐? 외국에서 친구가 와서 만나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내가 너한테 기니할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너 술 잘 먹지? 우선 맥주 한잔 하자.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조금 초조한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나는 생맥주를 한 모금 쭉 마셨습니다. 아버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다. 너하고 이렇게 밖에서 한잔하고 싶었다. 신랑이 미국 가고 나서 힘들지? 너도 신혼이라면 신혼일 텐데 말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내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냐? 네 얼마든지요. 아버님 너 요새 감독한다는 형부 만나고 그러냐? 며느리는 마시던 맥주를 꿀꺽 마시고는 나를 쳐다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약간 놀란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언니네 가면 만나요. 정 감독 정말 좋은 친구지. 이제 진짜 감독으로 봉할 때 안 됐냐? 언제까지 조 감독을 해야 하냐? 감독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한대요. 그렇구나. 언제 우리 집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하렴. 너 목이 타는가 보구나. 근데 누가 너하고 정 감독이 어디서 같이 나오는 걸 봤다고 그러는데 너 정말 그런 일 있었냐? 그녀가 내 말을 듣더니 손에 힘이 빠졌는지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리듯 내려놓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다가 내 눈과 딱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피했어요. 잘 못 봤겠지 미친 것들이 말이야. 아무나 모텔에 드나드냐? 얘야 오늘 내가 엄청 당긴다. 내가 사줄 테니 내 것도 같이 시켜. 며느리는 웨이터를 부르지 않고 직접 카운터로 걸어가더니 맥주를 시키고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걸음이 갈 지자로 흔들리는 게 오로지 취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심하게 했나? 아니야. 이렇게 해야 그 형부놈하고 불륜을 그만두지. 그리고 잘하면 그 형부 대신 나하고 하자 하겠지. 그녀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 자리로 돌아왔어요. 너같이 예쁜 애는 남의 눈에 쉬 띄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나는 너하고 비슷한 애를 봤을 거라고. 내가 말 조심하라고 따끔하게 야단쳤단다. 아버님 그래 그게요. 아니다. 남의 얘기는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너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알지? 넌 내 며느리지만 내 이상형이기도 해. 아이고 며느리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나. 너희들 신경 쓰이게 할까봐 재혼을 할까 하다가도 너를 며느리로 들이고 나서부터 아예 포기했다. 이렇게 예쁜 너를 가까이서 보는 것만으로도 60살 먹은 나에겐 너무 과분하다. 내가 주책맞게 술에 취했나 보다. 말이 많아지고 말이야. 그래 오늘은 좀 취해보자구나. 나 취하면 버리지 말고 잘 데리고 가야 한다. 알겠지?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보니 불안감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그녀의 얼굴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녀와 건배를 하며 슬그머니 손도 잡았고 가끔씩 볼도 꼬집으면서 취해갔습니다. 아니 취한 척했어요. 꽤 취기가 오른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손을 잡고
어깨를 두르고 노래를 부르며 올림픽 공원 거닐다가 포장마차에서 다시 2차로 가볍게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만취한 것처럼 비틀거렸고 집에 이르러서는 똑바로 걷지 못하고 그녀에게 기대어 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도 상당히 취해 보였지만 몸을 못 가누는 나의 옷을 천천히 벗기고 침대에 누이고 돌아서려는 찰나 나는 며느리의 손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지수의 예언대로 며느리는 전혀 반항 없이 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니, 내 품을 파고들었어요. 나와 사랑을 나누고 자기의 죄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범죄 심리라나? 나는 주저없이 며느리를 끌어안고 뜨거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꼭 끌어안고 아버님 사랑해요 하며 더 적극적으로 나를 받아주었고 앓는 소리를 내면서 엉덩이를 돌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3번을 더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꼭 끌어안고 자리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너는 마치 천사같이 예쁘구나. 새아가야 내가 누구냐? 아버님입니다. 그래 내가 내 시아버지지만 근데 이 시버지가 며느리 널 너무 많이 사랑한단다. 아버님 실은 저도 아버님 사랑해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2번이나 사랑을 나눴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새아가야. 금요일이죠. 그래 오늘을 꼭 기억해라. 너도 날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래 오늘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관계를 치른 날이다. 앞으로 금요일마다 나랑 사랑을 해야 한다. 반드시 말이다. 그리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남자는 다시는 만나면 안 된다. 절대로 말이다. 내 신랑이나 나 이외에 어느 남자도 안 된다. 그럼 내가 앞으로 아까 했던 말은 죽을 때까지 2번 다시 안 할 거다. 내 말 이해했지? 내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 이제부턴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내 여보다 우리 둘은 똑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를 껴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먼저 눈을 떴어요.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마치 천사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사랑을 했습니다. 내 건강한 몸으로 며느리를 만족시킬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한참 후 며느리가 나를 껴안으며 아버님 저 지금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벅차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비디오에서 봤던 대로 자기 형부한테 해주었던 그 순서대로 며느리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하는 대로 따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며느리에게 끝내 비디오 얘기를 하지 않았으며 그 비디오도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어요. 우리는 지금 몸과 마음이 온통 서로에게 빠져서 10대같이 상기된 채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겪은 남자들 중에 내가 최고라고 했고 나는 내가 일생 겪은 10수명의 여자 중 며느리가 최고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나는 남들과 달리 며느리와 사랑을 나눌 때 아버님이라고 불리는 게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미국에서 돌아오더라도 이 관계를 쭉 유지할 생각입니다. 60세에 얻은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막 제대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온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던 시절, 정확히 20세 때 일이에요. 주말 저녁 친한 선배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기울이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 한 분이 다가오더니 대뜸 우리와 합석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총각들 심심하면 우리랑 노는 건 어때? 뭐지? 이게 뭔 상황이지? 헌팅 포차도 아닌데 이게 웬 난리인가 싶었죠. 어이없어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두 남자가 술잔을 주고받는 평범한 저녁이라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긴 건 반가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언뜻 봐도 나이 차이가 꽤 있어 보여 고민되긴 했지만 친구가 한마디 했죠. 오늘 아니면 이런 황당한 경험 못 해보는 거 아냐? 재미삼아 해보자.
어쩜 원나잇도 가능할 수 있잖아. 원나잇이란 말이 귀에 팍 하고 박히더군요. 너 여자 안 만난 지 꽤 되지 않았어? 나 한참 됐지. 그러니깐 짜샤. 일단 같이 술 한잔 해보는 거지. 너 맘대로 해. 결국 우리 둘은 합석을 허락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분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대략 39쯤? 세련된 스타일로 첫인상은 지적이고 깔끔한 아나운서 이미지랄까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오늘만큼은 기분 내키는 대로 놀아보자. 술 기운이 오르자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지고 서로 말도 놓으면서 편해졌고 술게임도 했네요. 대화 도중 알게 된 건 한 분은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었고 다른 한 분은 6개월 전에 이혼했다는 사실이었죠. 그중 이혼했다는 누님이 제 매칭 상대가 되었는데 나이는 39, 25에 결혼해서 현재 중학생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아빠와 살고 있다더군요. 그 누님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소곳하고 조신한 척했지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더니 영계랑 한번 만나보고 싶네라며 노골적으로 들이댔죠. 기분이 나빴냐고요? 전혀요. 술자리가 끝날 무렵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할래? 그 말에 저는 잠시 고민하다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은 온통 공부 대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죠. 또래 여자들에게는 이상하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나이가 있는 미시족이나 아줌마들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 많은 돌싱 여성이나 아줌마들은 저에게 오히려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들 역시 젊은 남자와 대놓고 밖을 활보하기엔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았으니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했죠. 데이트 장소는 보통 모텔이나 그녀들의 집 아니면 차 안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정도였어요. 배가 고프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하루 종일 뒹구는 데이트. 그런 생활은 원래부터 집돌이 기질이 강했던 저에게 딱 맞았습니다. 또래 여자애들과 만나면 매번 어디로 데이트를 가야 할지, 저녁은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맛집을 검색하며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줌마들과의 만남은 달랐어요. 화려한 이벤트나 과한 노력 없이도 편안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런 점들이 저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고등학교 친구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죠. 반가운 마음에 시내에서 만나 소주 한 잔을 하게 됐는데 그놈이 학교를 휴학하고 노래방에서 웨이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야, 문주야. 너 진짜 미쳤냐? 그렇게 죽어라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간 대학인데 중도 포기하고 노래방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돼? 그 친구는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뒤 집안 사정 때문에 휴학한 상태라고 했어요. 학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1년만 바짝 돈 모아서 나도 사업 한번 해볼 거야. 돈 버는 데는 물장사가 최고라니깐. 근데 노래방이나 술집 차리는 데는 돈 많이 들지 않아? 많이 들지. 노래방은 권리금만 몇 억 들어. 그럼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거야. 그게 너 보도사무실이라고 들어봤어? 알지. 아가씨들 출근하는 데잖아. 너 그거 하려고? 그래, 내가 아줌마들한테 워낙 귀여움을 많이 받잖아. 내가 하면 다들 도와준대. 그 친구는 학창 시절부터 워낙 말재간도 좋고 인물도 좋아 여자들한테 참 인기가 많았었다. 그래. 왠지 너한테 딱 맞을 것 같긴 하다. 그러더니 술 기운에 슬쩍 이런 얘기를 꺼내더군요. 야, 그런데 말이야. 나 친한 아줌마들이 남잘 소개시켜달라고 하네. 너 한번 만나볼래?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손님 중에는 여자 손님들도 종종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소개팅 한번 시켜주려고 그러지. 요즘 아줌마들 말이야. 집에선 완전 요조 숙녀인 척하지만 밖에 나오면 다 오픈 마인드야. 내가 아는 아줌마는 맨날 남자가 바뀌어서 놀러 다닌다니까?
그러더니 덧붙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그 아줌마들 중 하나가 나한테 연계해.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거 있지. 그 말에 웃음이 터지면서도 속으론 이미 호기심이 발동했죠. 야, 그런 거라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 대신 돈 많고 새끈한 아줌마라 부탁해.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친구가 말했던 그 아줌마들을 만날 생각에 묘한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죠. 40대 여성과 20대 남자의 소개팅이라니. 긴장되면서도 묘하게 설렜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술 한 잔씩 기울이고 있는데 친구가 두 여성을 데리고 들어왔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동아리 후배의 어머니였다. 그녀를 한눈에 알아본 건 내가 예전에 후배 집에서 고기를 먹다가 그녀를 보고 밤잠을 설친 기억이 있어서였다. 그 식당은 주차장까지 합치면 규모가 무려 300평이 넘는 대형 식당이었다. 하루 매출만 1천만 원이 넘는다니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졌다. 고깃집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 사이로 그녀가 계산대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은 뭔가 더 특별해 보였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이거 내 인생의 기회인가? 나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대학생으로서 여기저기 알바 뛰며 간신히 생활비를 버는 내가 이 대형 식당 사장님의 특별한 사람이 된다면 어쩌면 알바도 관두고 용돈까지 받아가며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생겨났다. 물론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동아리 회식이라 여러 명이 갔었기에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았다. 후배의 어머니는 나이가 40대로 보였지만 나이에 비해 활기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후배 엄마라니. 묘한 긴장과 설렘이 솟구쳤다. 친구가 두 분을 소개하며 말했다. 이분들 제 친구인데 아주 킹카입니다. 친구야, 잘 모셔. 그녀들은 내 앞에 앉아 술을 권하며 물었다. 학생 같은데 나이가 몇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23살입니다. 호호호, 23살? 보기엔 더 성숙해 보여. 아, 제가 군대 갔다가 복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건강해 보여서 좋네. 언니, 어디가 건강해 보이는데? 혹시 그쪽이 건강해 보인다는 거야? 얘는 뭐라는 거니?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 길 어떻게 안다고. 그런가?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알아보면 되지. 호호. 그녀들의 시선과 말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후배의 어머니, 김순옥, 43세. 다른 한 여성은 40세 돌싱녀. 술자리 후에는 친구가 일하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는 순옥 씨에게 춤을 청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나왔다.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며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더니 내 스텝을 따라왔다. 옆에서 보던 다른 여성은 부러워하는 눈치로 우리를 바라봤다. 사모님, 정말 매력적이세요. 제 맘에 쏙 들어요. 아니, 총각 말도 참 이쁘게 잘하네. 나도 아들뻘 되는 남자랑 춤을 추니 묘하긴 하네. 저도 너무 좋은데요. 자기, 혹시 바람둥이 아니야? 에이, 무슨 바람둥이겠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니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거죠. 한창 그럴 나이긴 하지. 그녀와의 대화는 점점 편안해지며 유쾌하게 흘러갔다. 브루스가 끝나고 테이블로 돌아오니 그녀의 친구가 장난스레 말했다. 둘이 정말이지 화끈하게 노네. 민망해서 못 보겠다. 새벽이 되자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었다. 적당히 취기도 오른 상태에서 우리는 각자 자연스럽게 파트너와 자리를 함께했다. 나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미소에는 어딘가 모를 장난기와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자기 많이 취한 거 아니야? 아니요, 사모님이 더 취한 것 같은데요? 사모님이라니, 이제부터는 그냥 이름 부르는 거 어때? 그럴까요? 순옥 씨?
그녀는 순옥 씨란 말에 한참을 웃더니 한 손으로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순옥이라고 불러주니 셀레네. 자기. 근데 나 같은 아줌마랑 이렇게 단둘이 있는 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저도 설레는데요. 어머, 설렌다고? 자기는 참 말을 잘하네. 어느새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말했다. 이제 슬슬 가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았지? 오늘은요? 그럼 내일은 또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녀는 내 물음에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넌 참 빠져나갈 구멍을 안 주는구나. 그래, 생각해 볼게. 그녀와 함께한 그 새벽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설렘, 긴장,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나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이건 분명 시작에 불과하다. 며칠 뒤 그녀를 다시 만났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그날 일은 다 잊어버리자. 알았지? 내가 아들 같은 너랑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잊어요? 우린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는걸요. 동식 어머니. 뭐라고? 자기가 동식이를 어떻게 알아? 저 동식이 학교 선배예요. 한 달 전에 순옥 씨 가게에서 고기 먹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당황으로 물들었고 더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다. 그랬구나. 난 전혀 몰랐네. 그나저나 우리 어쩜 좋지? 저는 후배 엄마라서 묘하게 더 끌리는데 어쩌죠? 호호. 자기 변태하냐? 그런 게 왜 끌린다는 거야? 난 민망하기만 하구만. 우여곡절 없는 만남.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관계 서로 극복 못할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리고 그날 그랬잖아요. 앞으로 제 말 잘 듣겠다고? 서방님으로 깍듯이 모신다면서요. 그건 어제고. 그럼 하나만 물을게요. 그날 감정이랑 오늘 감정이랑 달라진 게 있으세요? 아니, 자기 좋아하는 감정은 똑같지. 그럼 앞으로도 서방님 할래요. 전, 그래 주실 거죠? 내가 뭐, 싫고 말고 할 게 있나? 자기만 나 좋다면 오케이 해야지. 대신 우리 동식이한테는 비밀이다. 알겠지? 그녀의 얼굴엔 수줍음과 긴장, 그리고 묘한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비밀 연애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24살, 그녀는 44살. 우리는 20살의 나이 차이를 넘어 연애를 시작했다. 그게 벌써 5년째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녀가 학교 후배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신선하기도 했고, 여자 보는 눈이 특이하다는 말을 종종 들었던 나로서는 그녀의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외모와 세련된 분위기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녀와 만나면서 느낀 것은 외적인 매력 이상이었다. 처음엔 그녀도 나를 어린애처럼 대했다. 다정한 미소 뒤에는 은근한 성급기가 느껴졌고 그녀는 내가 한낱 호기심으로 다가왔다고 여겼다. 하지만 난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끊임없이 연락하고 문을 두드렸다. 결국 그녀는 내 마음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받아들이면서도 한 가지 당부를 했다. 우리는 언젠가는 끝내야 할 사이야. 서로 가볍게 만나자. 너를 위해서라도. 시간이 흐르며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됐고 헤어짐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서로가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내 앞에서 펑펑 울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녀가 말하던 내 곁에 있으면 내가 불행해질 거야라는 말이 떠오를 때마다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다. 나도 언젠가 장가를 가야 하지 않을까?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내 또래의 사람과 평범한 미래를 그려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하면 서로의 정이 발목을 잡았다. 때로는 남편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나를 살뜰히 챙기는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손길 하나, 눈길 하나에는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어쩌면 내가 느꼈던 감정은
연인이라는 단어로만 정의할 수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에게 연인이면서도 삶의 버팀목 같았고 보호받는 동시에 보호해주고 싶게 만드는 묘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어쩌면 진정한 사랑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사랑이 단지 감정적인 끌림에 그치지 않고 서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기에 나는 그들이 현실적인 타협에 안주하기보다는 더욱 진지하고 깊이 있는 만남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사랑은 그런 관계에서 더 빛을 발할 테니까. 사랑은 때로는 연인보다 친구 같고 부모 같으며 삶의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